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 능력을 인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작은 아버님, 지난번에 투자해 주신 5천만 원의 수익금입니다. 2달 만에 1천만 원이나 늘었죠.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의 실체예요. 유나야, 이런 돈은 깨끗한 게 아니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못마땅하신 거예요? 아니면 문열 오빠가 저보다 돈을 못 벌어서 자존심이 상하신 건가요? 이 못된 년 내가 우리 문열이를 뭘로 보고? 어머니,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 곤란해요. 전 그저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역시 시어머니들은 다 똑같네요. 내 인연이 감히. 여보, 제발 진정해요. 형님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봐야 이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문열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이동심 여사는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와는 전혀 다른 양육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젖을 물리거나 달래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홀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문열이가 왜 이렇게 울기만 하는 걸까? 첫째, 둘째 키울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다 다르다고 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문열이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선생님들은 매일같이 문열이의 문제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장난감을 던지거나 친구들을 밀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이 잦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문열이의 방에 들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신의 잘못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주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도 문열이가 수업 중에 큰 소동을 피웠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모두 모범적으로 자라고 있었지만 막내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육 방식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동정 섞인 눈빛을 보냈고 친척들은 명절 때마다 문열이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문열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당신이 너무 애를 응석바디로 키웠어.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 당신은 늘 회사 일만 하느라 애한테 신경도 안 쓰면서.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려 했지만 남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상담을 받아보려 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새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점점 문열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이 잦아졌고 집안의 평화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주 큰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동생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이들의 눈빛에서 이미 지쳐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막내 문열이로 인한 가정의 불화는 앞으로 더 큰 시련으로 이어질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문열이가 달라지기를, 가족들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고, 문열이의 반항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친정어머니마저도 한숨을 쉬며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며 한숨 짓곤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 문열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반항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동심 여사는 아들의 결정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엄격한 조직에서 문열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문열이의 말에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입대 날 아들을 배웅하면서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인연은 문열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대 후 돌아온 아들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반항적이고 거친 태도는 사라지고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문열이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동기들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하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대학 졸업이 다가올 무렵 문열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높아졌고 합격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문열이는 몇 번이고 시험에 도전했지만 매번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고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30이 되어도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한숨 섞인 중얼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문열아, 이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 보다. 남편의 말에 문열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32살, 결국 그는 공무원의 꿈을 접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문열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반항적인 모습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더 깊은 우울감이 아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열심히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문열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자식의 아픔은 곧 부모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문열이의 나이를 거론하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혼정년기도 지나고
안정된 직장도 없는 아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다만 그 기회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알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문열이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정우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정우는 문열이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우리 현장에서 같이 일해볼래? 건설 현장인데 지금 사람 구하고 있어. 처음에 그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갑자기 건설 현장에 간다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문열아, 그 일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위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문열이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뭐라도 해야죠.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첫날, 그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걱정은 기우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문열이는 현장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도 묵묵히 해내었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후배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현장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보, 우리 문열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웃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온 날, 문열이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적은 돈이지만 받아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열이는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현장의 일을 빠르게 익혔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작은 팀의 리더로 발탁되었고 5년 차에는 정식으로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때 불량 청소년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문열이는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렸고 명절이면 선물도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도 했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는 특별한 여행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문열이의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걱정하는 대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더 이상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매일 새벽 현장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문열이는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신뢰했고 동료들은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현장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어 회자되었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그리고 자신의 노후가 밝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들 문열이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유나는 문열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연애를 시작한 문열이는 매일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퇴근 후에는 데이트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문열이의 말에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야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한 아들이 대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유나를 만난 날,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유나는 첫인상부터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의아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신분증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그곳에 적힌 주소는 강남이 아닌 시골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문열 오빠랑 결혼하면 이 동네로 이사 와야 하나요? 저는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유나의 말에 그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전에도 누구랑 결혼하려다가 파토 났다던데. 친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도 일관성이 없대요. 그녀는 몰래 유나의 과거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다녔다는 고등학교에는 그녀의 기록이 없었고 대학교 졸업장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문열아, 유나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한번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니? 아, 그게 유나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다고 해요. 더욱 수상한 것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유나 쪽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친척이라고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급하게 섭외한 배우들 같았습니다. 자네 급여는 어떤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인가? 우리 유나는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해서. 사돈이라는 사람은 시종일관 재산과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는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유나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문열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나는 최고급 웨딩홀을 고집했고 수천만 원짜리 예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문열이는 빚까지 내가며 유나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유나는 달라요. 제가 잘할게요. 믿어주세요. 문열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결혼식 당일 유나의 부모님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이 갑자기 해외에서 사고가 나셔서 유나의 설명은 늘 애매모호했고 그때마다 문열이는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며느리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 우리 분가해요. 나는 시집살이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유나의 이런 말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일구어온 안정된 삶이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 직후 유나는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며 문열이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열이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아내의 옷가게 창업을 도왔습니다. 여보, 내가 꼭 성공할게. 믿어줘서 고마워. 그러나 유나의 옷가게는 3개월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SNS 인증샷만 찍어대며
실제 장사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거액의 빚만 남긴 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의 상황이 걱정되어 찾아갔지만 유나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야 할 유나가 갑자기 최신형 외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고 고가의 명품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문열아, 유나가 그 돈은 어디서 난 거니? 엄마, 유나가 주식으로 좀 벌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유나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늦은 밤 수상한 전화를 받고 나가기 일쑤였고 문열이에게 투자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투자처가 있는데 진짜 대박이래. 우리도 해보자. 오빠, 이번에는 진짜야. 3개월 만에 원금의 3배를 준대.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문열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유나의 끈질긴 설득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우리 문열이가 또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수상하다 싶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남편이 알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나가 연루된 투자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 포식자처럼 삼키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문열이를 불러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문열이는 이미 유나의 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달라요. 유나가 직접 돈을 벌어오는 걸 봤잖아요. 그녀는 아들의 고집센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옷가게 실패로 크게 다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더 큰 위험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자신의 친구들까지 투자에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고액의 현금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나의 갑작스러운 호화로운 생활과 불분명한 돈의 출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길을 걸을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돈이 하루아침에 쏟아진다는데 그러게 말이야, 문열이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매일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일궈온 아들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나가 자주 외박을 하고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열이는 점점 더 깊이 유나의 말에 현혹되어 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유나가 소개해준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느라 바빴고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문열아, 제발 정신 차리렴. 그녀의 간절한 기도도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닥칠 폭풍우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들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동심 여사의 집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막내 문열이 가족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수상쩍어진 유나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 능력을 인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유나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아버님, 지난번에 투자해 주신 5천만 원의 수익금입니다. 2달 만에 1,000만 원이나 늘었죠.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의 실체예요. 그녀는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나야, 이런 돈은 깨끗한 게 아니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못마땅하신 거예요? 아니면 문열 오빠가 저보다 돈을 못 벌어서 자존심이 상하신 건가요? 유나의 날카로운 말에 그녀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못된 년 내가 우리 문열이를 뭘로 보고? 어머니,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 곤란해요. 전 그저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역시 시어머니들은 다 똑같네요. 내 인연이 감히. 여보, 제발 진정해요.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봐야 이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유나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투자 설명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다 뭔 돈인지는 말 안 해도 알지? 양심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효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도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특별히 어머님은 수수료 없이 해드릴게요. 유나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그녀는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런 투자 수익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유나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구식 생각만 하시니까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3개월만 믿고 맡겨보세요. 유나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장 그만둬. 어머님, 소리 지르시면 제가 좀 곤란해지는데요. 전 가족들 다 잘 살게 해주려고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네요? 문열이는 그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문열아, 내가 좀 말려봐. 이러다 큰일 날라. 엄마, 유나가 다 계획이 있대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냥 두세요. 어머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보시는 분이시니까. 유나의 날카로운 말에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우리도 좀 투자해볼까 하는데 제발 다들 정신 차리세요. 그녀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가족들은 유나가 보여준 현금 다발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어머님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참여하세요. 유나의 말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쩌면 좋아요. 가족들이 다 사기를 당하게 생겼어요.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막막하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그때 유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자, 투자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원금이 2배가 되는 날,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행이라도 가요.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날 찾아온 이 악몽 같은 상황에 그녀의 온 가족이 휘말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그녀는 새벽녘까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이 눈먼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가 닿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다 망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들의 평화로운 가정이 돈이라는 유혹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칠 폭풍우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들의 명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집안은 이제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유나의 투자를 믿는 측과 의심하는 측으로 나뉘어 매일같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문영이는 어머니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건 100% 사기예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수법수도 없이 봤다니까요. 그래, 너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하지만 남편과 다른 자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나가 보여준 현금 다발의 유혹이 너무나 강했던 것입니다. 여보, 우리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지 않소.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소.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가족 모임에서도 이제는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찬소리가 내린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전 진심으로 가족들 다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유나야,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다른 분들은 다 저를 믿어주시는데. 문열이는 이런 가족들의 다툼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걱정을 무시할 수 없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문열아, 내가 좀 말려야지. 이러다 우리 가족이 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엄마 근데 유나가 보여준 수익이 진짜긴 하잖아요. 둘째 아들 문영은 결국 성질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 이건 폰지 사기라고. 초기 투자자들한테만 수익 주고 나중엔 다 떼먹고 도망간다니까. 하지만 이미 큰아들 부부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너 은행에서 일한다고 내가 제일 잘 아는 줄 아나 본데. 요즘은 새로운 투자 방식이 많아. 오만하게 생각하지 마. 맞아. 너무 낡은 생각만 하지 마. 유나가 우리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그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가족의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당신은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유나가 우리 며느리인데 우리를 속이겠소? 매일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식구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한편 유나는 이런 가족의 분열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욱 화려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매주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다녔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새로 산 백이에요. 어머니도 하나 사드릴까요? 이런 유나의 말에 그녀는 이제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대답이, 한마디의 말이 또다시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조차 가족들이 돈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닥칠 더 큰 재앙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가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막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 밖에서 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동심 씨 계십니까? 저희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나와 보세요. 문을 열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고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전 재산 5억을 유나 씨한테 맡겼는데 이제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넣었다고요. 이자 내야 하는데 어떡하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유나의 사기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정말 2달 만에 2천만 원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더 넣었죠. 저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큰 돈을 넣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열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열아, 지금 당장 집에 와야겠다. 1시간 후 거실에는 피해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문열이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저한테는 새벽 3시에 전화해서 특별히 당신만 VIP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다 뺐다고요. 저는 아픈 아들 수술비로 모아둔 돈을 다 넣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나는 체계적으로 피라미드식 사기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고 그들이 주변에 소문내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문열이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저지른 일의 실체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열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유나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순수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도구가 되었죠. 통화가 끊기고 그 후로 유나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나는 이미 수십억의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이미 추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의 말에 그녀는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빚과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들려오는 피해자들의 한숨과 울음소리 속에서 그녀는 무너져가는 가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문열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될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유나가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열이마저 사기방 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구형이 있던 날, 그녀는 법정에서 아들의 깊이 숙인 머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유나가 하는 일이 이런 줄. 문열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탄원서를 써주시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대요. 그녀는 밤새 탄원서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제 막내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불안정했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로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모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사기꾼 가족, 당신네 집 팔아서라도 변상해. 매일 밤 걸려오는 협박 전화에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그래도 문열이 형량을 좀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소. 재판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고 문열이는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심은 했어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을 판이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 사기꾼 가족들 다 감옥에 가둬야 해! 우리 돈은 어쩌라고?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들 앞에는 피해 변제라는 더 큰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만 갔습니다. 문열이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감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방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어떻게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의 방에는 피해자들의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명단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 절망적인 표정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님 전세금 5천만 원, 이명희님 수술비 3천만 원. 밤이면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컴퓨터 폴더에 쌓여갔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의심했어야 했는데. 이동심 여사는 아들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문열이의 방 앞에 맛있는 반찬을 놓아두었지만 대부분 그대로였습니다. 문열아, 이제 그만 나오렴. 엄마랑 밥 먹자. 죄송해요, 엄마. 전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피해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열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피해자는 문열이를 위로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모든 걸 계획했는지 당신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이 만남을 계기로 문열이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책하기만 했던 그는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을 해야겠어요.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돌려드려야. 그는 매일 새벽 인력사무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막노동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진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저 쉽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번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보냈습니다. 액수는 적었지만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일부 피해자들은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열 씨,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 우리도 힘이 나네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동심 여사는 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문열아,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녀의 재판 소식이 나올 때면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였던 건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마음속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빚쟁이들의 협박과 끊임없는 독촉 전화의 큰아들 문석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전 재산 7억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금까지 더해져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날 밤 문석의 이상한 문자를 받은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제가 사라지면 보험금이라도 나올 테니 그걸로 빚을 좀이라도 갚으세요. 그녀는 즉시 문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가스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석아, 당장 문 열어. 제발 이러지 마.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제발 엄마가 다 책임질게. 문 좀 열어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문석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산소 마스크 가져오세요. 아직 맥박이 있습니다. 다행히 문석은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문석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왜 동서 안 말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도 투자 안 했을 텐데. 얘야, 내가 이제 됐어요. 저희 부부는 따로 살기로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더는 얽히고 싶지 않네요. 문석의 아내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을 키웠나?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는 그녀의 모습을 본 의료진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문석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큰아들은 이제 그림자처럼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떨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아내도 떠나고 애들 얼굴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녀는 무너져가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분노는 날로 거세져 갔고 이제 그들은 더욱 과격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천면회가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나를 마주했습니다. 한때 화려하던 며느리는 이제 푸른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사실 제가 숨겨둔 돈이 있어요. 해외 계좌에 50억 정도요.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형량을 줄여주셔야 해요. 제 탄원서도 써주시고 선처를 호소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숨겨둔 돈이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분노가 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50억이면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나의 제안을 전하자 가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또 속으시려고 해요? 그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둘째 아들 문영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문열이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탄원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글을 썼고 유나의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는 받아들여졌고 유나의 형량은 12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계좌 정보를 알려줘. 하지만 유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사실 그런 돈은 없어요. 전 그저 형량을 줄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유나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농락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님,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들이 못 알아본 거죠. 이 소식이 피해자들에게 전해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를 2번이나 우롱하다니! 이제는 끝장을 보자! 피해자들은 더욱 과격해졌고 이제는 그녀의 가족들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문열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사기꾼이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의 마지막 배신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비록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과 문열이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이오? 이 나이에. 엄마, 안 돼요. 그건 정말.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피해 입힌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해. 매물로 내놓은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아파트 값이 폭락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피해 보상을 하신다고요? 피해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었지만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때우려고? 우리가 잃은 건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이래도 성인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어? 그녀는 이제 월세 단칸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모두 정리했지만 피해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줄 알았다면. 문열이는 매일 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다시 일어설 거야. 넌 그저 옆에서 지켜만 봐.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에 노인복지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뜨거운 설거지를 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시죠. 연세가 있으신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급여는 빚을 갚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일할게요. 안 돼. 너는 새 직장 구하는데 집중해. 엄마가 할 수 있어.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일부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도 좀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 나이에 저러고 계시는데. 하지만 육체 노동은 그녀의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복지관 주방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일주일간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모여 합의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사님의 진정성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좀 낮추는 게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자고요.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작은 진전이었지만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제가 어머니 목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쉬세요. 문열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는 젊은이의 것이 아닌 책임감 있는 성인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나의 전 직장 동료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수상쩍을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유나 씨가 해외로 빼돌린 돈의 계좌 정보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에는 값이 있겠죠.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둘째 아들 문영은 이 전화를 받고 온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10년간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이건 불법이에요. 제가 은행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서 계좌를 추적하면 발각되면 구속이라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제가 할게요. 안 돼, 형.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형이? 하지만 문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은행의 보안망을 뚫고 유나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홍콩으로
다시 K만 제도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찾았어요. 유나가 숨겨둔 돈이에요. 50억 전부 여기 있었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은행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당신의 계정으로 불법 전산조회가 있었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은 그를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10년 동안 쌓은 당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전 계좌 정보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이걸 신고하면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도 쫓겨날 거고. 이동심 여사는 둘째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엄마가 어떻게 널 감옥에 보내니? 문열이도 형을 말렸습니다. 그래 형, 우리 그냥 있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문영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그 돈을 놔두면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요. 전 자수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은행 전산망을 불법으로 사용해서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낸 모든 정보입니다. 검찰은 불법 전산조회 혐의로 문정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선의의 제보로 거액의 사기 피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불법이긴 하나 더 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유나의 해외 계좌에서 발견된 50억 원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문영은 은행에서 해고되었지만 오히려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문영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엄마, 이제 우리 정직하게 살아요. 더 이상의 거짓말도 숨김도 없이. 피해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문영의 용기에 감동받아 그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영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돈을 되찾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직하게 바르게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동심 여사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뒤 다시 유나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실 그 50억을 찾아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돈을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걸 찾아냈잖아요. 그것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는지. 눈물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주버님의 희생을 보면서 어머니가 절 찾아주길 기다리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이동심 여사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 어린 참회를 마주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그 돈을 돌려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울면서 기뻐하셨는지 그걸 듣고 나서 처음으로 제 죄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꼈어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문열 오빠에게 쓴 편지예요. 매일 밤 조금씩 썼어요. 제 진심을 전부 담았습니다. 오빠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제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순수함이 제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는데 결국 저는 그 따뜻함마저 배신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뉘우친다고 해서 제가 저지른 일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어요. 특히 어머니께. 어머니는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전 그 마음마저 짓밟았으니까요. 이동심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증오와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이제야 내 며느리다운 말을 하는구나. 어머니, 저는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느낌만이 차가운 면회실을 채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감 생활, 그리고 그 후의 삶,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속죄의 시작이 될 거야. 이동심 여사는 처음으로 차가운 면회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유나도 떨리는 손으로 그 자리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차가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의 손이 마주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교도소를 나서는 이동심 여사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돌덩이 같았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진 듯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둑한 구름 사이로 작은 빗줄기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용서와 화해의 긴 여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의 만남이 그 첫걸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